원장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어떤 테마란 주제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 투자라는 어떤 그런 분야는 그죠? 내가 뭐 난리가 나도 나는 이 주식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 네? 원하는 가격까지 성장이 보이니까 이런 주식도 있고 요 마이크 꽂았어요. 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시장에는 끝없이 테마라는 게 또 형성이 돼요. 그 테마라는 것은 그죠? 그 테마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투기에 가깝죠. 거기 어떤 그런 부분은 그때 상 따라서 틀리지만 테마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양날의 금 같아요. 분명히 얘는 테마는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수주를 받았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테마는 참여를 해서 박자를 잘 타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집중되니까. 또 반대로 그 박자를 잘못 타서 엇박자가 돼버리면 단기간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나는 싫어. 테마 안 해. 그냥 가치 투자할래. 만약 그런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테마가 강력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그 테마에 뛰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로 어떤 편성되지 못한 종목군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한 테마 때문에 내 주식이 이유도 없이 하락하고 얻어터지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테마가 막 기성을 부리면서 전신이 부야에 걸리고 축제 분위기인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은 나는 테마 싫어. 저거는 투기야. 그래서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내 주식은 하루 정도로 병든 닭같이 거래도 없이 빌빌빌 이쪽에서는 뭐 번쩍번쩍번쩍.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가들이 멀쩡한 자기 주식을 헐값에 던지고 테마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 테마도 결국은 폭탄 돌리거든요. 마지막에 잡은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테마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위험이 많고 그런 분야인데 일단은 테마라는 것을 그죠? 한번 공부는 해보자고요. 테마가 뭔지. 테마를 이해하려면요. 어떤 부분이 참 좋을까 제가 이래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책을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주식쟁이는 주식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심리학적인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책 중에서 어떤 뭐 좀 적당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아젠다 세팅 이런 말이 있어요. 아젠다 세팅. 아젠다라는 거는 뭐 어떤 뭐 토의, 주제, 안 그러면 뭐 논쟁, 약간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아젠다 세팅이랑 이 말은요, 그 맥스웰 맥콤스라는 그 매스미디어 전문, 그러니까 미국에 활동하는 대학, 심리학 교수, 그분이 어떤 저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분이 아마 처음으로 쓴 말 같아요. 아젠다 세팅. 이 아젠다 세팅이 뭐냐 하면요. 미디어가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할 것인지 또
그 생각을 한 다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조차도 통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뉴스를 보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뉴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날의 잘못된 미디어다. 이래 이야기하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찌라시라 그러죠. 찌라시. 그죠? 근거 없는 찌라시. 그리고 그런 찌라시를 날리고 누군가는 저가에 잡아서 고가에 다 팔아먹고 항상 그러죠. 투자는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그러면서 면죄부를 받아요. 이 아젠다 세팅이 가장 남발하는 곳이 주식시장 같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넘쳐난다. 그 아젠다 세팅을 주식쟁이들은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면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네옴시티. 네옴시티 테마죠. 네옴시티는 다 아시다시피, 그죠? 빈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의 어떤 새로운 신도시. 서울의 면적 한 44배가 되는 길이만 170km가 되는 엄청난 신도시죠. 이것을 만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핫한 거예요. 주식시장에 많은 돈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 네옴시티 테마가 되고 어떤 주식은 안 되고 왜 그래요? 누가 만들어요? 결국은 이거는 아젠다 세팅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테마란 것을 하려면요. 기준을 빨리 찾아야 돼요. 기준. 그러면 이 네옴시티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네옴시티 기준이니까 네옴시티를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지구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IRA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갈가요. 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몇 프로 이상 중국산을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뒀었어요. 결국은 미국에서 팔아먹는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 말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미국에 반납해라. 이런 어거지성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가뜩이나 미국을 싫어하는 빈살만이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네옴시티 참여하는 거 좋아.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단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법인이 없는 기업은 참여를 못해.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그게 단서예요. 엄청나게 큰 힌트죠. 그 엄청나게 큰 힌트를 줬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테마가 네옴시티 테마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를 보려고 하면 그동안 과거 이력 중에 사우디하고 교역이 있는 거, 사우디에 법인이 있는, 자회사가 있는 이런 회사만 쫙 다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종목군들 중에서 압축이 되는 거죠. 몇천 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얘가 어떻게 네옴시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사우디에 지사가 있고 과거 사업을 같이 한 이력이 있는 회사만 쭉 압축을 한다. 거기에서 또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11월 4일 날 출국을 해서 그쪽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사우디 가서 누구 만나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요? 아니죠. 만나야 될 대상이 있죠. 그 만나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왜 봐야 되느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가 네옴시티 테마를 참여를 했다. 나는 네옴시티 테마를 좋아한다. 나름대로 네옴시티 테마가 뭔 줄 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가서 누구 만나는데 그게 또 키포인트죠.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죠? 그러면 테마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갔을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갔겠죠. 누구를 만나는지 가서 쭉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로 보면 관계 부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부를 간대요. 에너지부를 만나고 투자부를 만나고 주택부를 만나고 국부 펀드를 만나고 교통물류부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많은 힌트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난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담당하는 그 업종에 관련된 또 사우디에 과거 사업 이력이 있든지 지부가 있든지 이런 회사들을 또 압축을 하면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는요, 첫 번째는 테마는 무조건 대장을 찾아야 된다. 테마는 무조건 대장이다. 그러면 지금 네옴시티 대장은 한미 글로벌이에요. 그죠? 그 전부터 설명드렸죠. 한미 글로벌은 삼성물산하고 교역이 있는 PM 회사다.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어쨌든 한미 글로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한미 글로벌이 수주를 받은 게 아니고 단지 시장이 세력이 한미 글로벌을 제일 먼저 작업친 거예요. 작업치고 네옴시티 대장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테마예요. 얘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세력이 그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옴시티 테마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한미 글로벌이다. 그러면 테마를 상대할 때는요, 무조건 대장은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 대장이 장대 거래가 형성되고 폭락을 하고 하면 이 테마는 끝난 거예요. 대장이 죽으면요, 그 테마는 털어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대장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계속 버티면 그 테마는 계속 순환매가 나와요. 그래서 테마는 항상 대장을 봐야 된다. 대장 외에 부수적으로 또 섹터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를 하려면요,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차트만 보고 추세 성과가 단타치고 끝내버리면 한 달이 되나 1년이 되나 10년이 되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없어요. 테마는요, 제가 봤을 때 테마는 구구단 같은 거예요. 딱 구구단 같이 77 하면 49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더라 인터넷 조회하고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벌써 VI 걸리고 끝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공식같이 얘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얘가 움직이면 뭐가 바로바로 머릿속에 탁탁탁 떠올라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얘가 VI 걸리고 급등을 하면 바로 또 팔아먹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동해서 딱 기다리고 있고, 이 빠른 대응, 이게 테마를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밴드에서 거론했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요, 가장 핫한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기 보면 원희룡 장관이 주택부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주택부 담당 부서를 만난다. 주택이라는 건 뭐예요? 네옴시티라는 건 뭐예요? 도시를 짓는 거죠. 도시를 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따지고 보면 건설이죠, 건설. 그러니까 건설이 각광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설이라는 거는 불행하게도 대부분 시총이 무겁거나 또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는 그죠?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죠.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정시에서 건설주는 경기가 생겼어요. 아이고 저거 잘못하면 레고랜드 사태 휘말려 골치 아파. 그래서 건설주는 별로 빚을 못 봤어요. 그리고 과거 이력을 보면요, 이번에 네옴시티 저거를 지을 때요,
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보면 과거 굳이 건설주를 하나 뽑는다면 그 SGC, 이테크 건설 이런 것들은 네옴시티하고 과거 이력이 있어요. 뭐 암모니아 뭐 발전 설비 만들고 이런 이력이 있는데 역시나 별로 재미는 없더라고요.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우리 밴드에서 우리가 막 토론을 했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막 토론을 하면서 그죠? 길이 170km가 되는 이 길이 방향으로 외벽을 다 유리로 통유리로 한다. 그래서 밴드에서 막 토론을 했잖아요. 뭐하러 하는데 뭐 사막 뷰 뭐 이런 식으로 막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리하면 구경이다. 구경 얘는 끼도 많고 잘 좋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3,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죠.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니까 얘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왜?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가장 끼가 많아. 또 가격이 싸. 시장의 반응은 가장 빠를 거야. 그런데 3, 4분기 실적 나오는 시즌인데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얘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얘는 잘못 손대면 실적 딱 발표하면서 얻어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위험 요인도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이 상한가를 가졌어요. 쭉 간 거죠. 테마는 실적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참여 개미들의 투기성, 투기 욕심 이거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미들이 그 찌라시에 아젠다 세팅에 놀아난 거죠. 170kg 유리로 만들어? 이거 대박. 이해 가겠는데? 실제 사우디에서 이 회사에 수주 준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테마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를 쭉 갔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그 다음 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물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갔으니까 그 다음은 시장은 또 2등을 찾을 거야. 얘가 갔으니까 또 3등을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택 보니까 뭐가 있을까? 막 이래저래 찾아봐요. 그런데 그 테마라는 거는 그냥 암기고 공식이고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또르르륵 하는 거는 야, 어차피 도시니까 뭔가를 짓고 그러다 하면 건축 뭐 짓는 거 도로를 만들고 닦고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덩치가 또 가벼운 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코라는 애가 있어요. 이 스페코는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거 막 믹싱하는 플랜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얘도 좀 끼가 있어요. 가끔가다 뭐 방산 이런 것도 움직이고. 그래서 스페코에도 관심을 둬야 되겠다. 또 하나를 보면요. 얘는 딱 걸려들 뭐 좀 끼가 굉장히 많은 애 중에 또 하나가 포함된다. 그 우리 공부하고 잘 아는 종목이 있죠. 누리플랜. 누리플랜은 항상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언제? 이 정부에서는, 이 정부 하에서는 언제든지 타겟, 세력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리플랜은 시가총액도 한 400억 정도, 한 390, 한 80억 그 정도 되려나? 엄청나게 가볍고, 그리고, 그죠? 이 누리플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소속이면서 지금 현재 여주시장이죠. 그래서 누리플랜 대표를 하다가 동생한테 누리플랜 대표를 물려주고, 그죠? 자기는 여주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럼 단지 인맥밖에 없느냐? 그거는 아니죠. 누리플랜이 하는 것은 경관 조명, 이런 것도 하죠. 경관 조명, 이런 걸 하니까, 당연히, 그죠? 길을 닦고, 통유리로 이만큼 길을 만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그 주변에 경관 조명, 이런 시설도 해야 되겠죠. 물론 수주 받은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테마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플랜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리플랜을 얘가 좀 가능성이 많다. 또 이래 보는 게 누리플랜이 최근에 보면요. 그 독일에 글라스 플라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하고 협약을 해요. 협약을 해서 그 파워 글라스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아시아에 판매권을 획득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독일하고 공동 파트너로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파워 글라스가 뭐냐 하면요. 일종의 그 강화 유리가 아니고 투명 유리죠. 투명 유리 2장을 샌드위치 판넬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2장을 겹쳐서 이 가운데에다가 무선 LED를 넣어둬요. 그래서 이 외벽을 만들면 이 자체가 아주 견고한 벽 역할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도 내고 또 거기에 좀 더 정밀하게 만들면 디스플레이 기능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차세대, 미래 차세대 어떤 강화 유리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신 버전 강화 유리라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국영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냥 강화 유리고 독일에서 만들어낸 글라스 플라츠 여기서 만들어낸 파워 글라스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의 경관 외벽에 사용되는 그런 소재라는 거죠. 근데 얘가 아시아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리플래닝. 레옴시티는 최첨단을 지향을 해요. 최첨단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만일 쓴다 하면 제가 빈살만이라면 그냥 구경의 통유리 얘는 한 벌 갔어. 그래도 네옴시티에 어울리고 내가 빈살만인데 공사비를 600조를 넘게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멋진 파워 강화 유리를 쓰지 구닥다리 유리는 안 써.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장이 어떤 테마를 또 종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구경이 갔으니까 그 다음 유리는 KCC가 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 얘는 시총이 너무 크니까 움직이기가 버거워. 가볍고 체력이 장난질하기 좋은 거는 누리플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독일 글라스 플라츠라는 이 회사는 이 분야의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얘 조금 사둬보세요. 가능성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테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외에 뭐 이래 보면요. 좀 덩치 가벼운 것 중에서 사우디하고 연계되어가 있고 지사가 있고 공사 이력이 있고 이런 회사 보면 뭐 수산중공업도 있고 성도 ENG도 있고 뭐 이런 회사도 다 가능해요. 시멘트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막 팡팡팡 치고 나가는 애가 있어요. 물론 시멘트 업종은 덩치가 크니까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치고 나가는 애가 성신양해. 성신양해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다른 시멘트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왜 움직이느냐? 결국 얘도 연계대가 있는 거예요. 네옴시티로 발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테마라는 거는 물고 물린다. 최근에 그죠? 우리 금요일날 많은 부분 정리가 했죠. 원희룡 장관이 저기 가서 누구 만나냐? 교통물류부 사람도 만난다. 저 사람 만나서 MOU도 체결할 거야. 그러면 교통물류부에서 뭐 하느냐? 플라잉카, 네옴시티니까 좀 뽀대놔야 될 거예요. 날아다니는 택시도 하고 뭐 드론도 하고 막 하겠대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하고 우리 협력할래? 하고 뭐 MOU도 하자. 뭐 이야기가 딱 떠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장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느냐. 그죠? 플라잉카, 뭐 드론 이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죠. 물론 플라잉카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모다이노칩은 어때요? 모다이노칩은 얘도 역시 공식이죠. 얘는 무조건 소니, 카.
소니카 이야기 나오면 얘가 파삭 움직여요. 얘도 물론 테마고 공식이에요. 대부분의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카가 더 먹혀요. 애플카가 훨씬 먹히는데 미국하고 빈살만하고 사이가 나쁘죠. 안 좋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에이, 애플카는 미제잖아. 빈살만이 허용해 주겠어? 안 돼. 그렇다면 애플카 안 되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소니카. 그러니까 애플카보다는 소니카가 나을 것 같은데 소니카가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소니카 우리나라에 뭐 있어? 모다이노치. 그러니까 얘가 빡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마는 가능성. 결국 따지고 보면 투기고 사기지만 세력들은 그 심리, 아젠다 세팅을 해서 주식을 급등시키고 팔아먹는다.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본다. 그러니까 모다이노칩이 뜨르르르 움직여요. 모다칩이 모노이노칩이 또 급등을 하니까 또 비슷한 성격에 있는 유니트론텍이 또 파라라락 뜨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잉카 얘는 그냥 혼자 날아가요. 얘는 필수가 5G죠. 5G. 5G는 반드시 필요해요. 또 건물도 필요해요. 또 네옴시티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죠 네이버 빌딩을 구경하고 갔어요. 네이버 빌딩은 회사 이력에 맞게 스마트 빌딩이라고 통하는 엄청난 좀 잘 지어진 건물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구경하고 가서 와 네이버 빌딩 괜찮네. 네옴시티에도 상당 부분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5G 관련된 데가 또 들썩들썩해요. 뭐가 움직이나 이래 보니까 제일 처음에 엔텔스가 치고 나가요. 엔텔스는 5G 중에서 데이터 트래픽 이런 쪽에 관련하는 회사거든요. 얘가 치고 나가니까 그 다음을 또 상상을 해야 돼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연상작용이라는 거죠. 엔텔스가 치고 나갔으니까 엔텔스는 5G 데이터 트래픽이니까 데이터 트래픽하고 연계되려면 뭐가 있을까? 데이터 트래픽은 결국 없애려고 하면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어야 되고 안테나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지국 하니까 반응이 제일 좋고 잘 움직이는 게 와이어블. 그러니까 와이어블도 가능성이 있겠다. 또 안테나 분야, 5G 안테나 분야, 삼성전자하고 가장 교류가 깊은 안테나는 또 우리넷이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상을 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테마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고요. 기본 원칙을 세워두고 그 원칙에 조건에 포함되는 회사를 쭉 나열을 하고 거기에서 시가총액 높은 애들은 따라락 빼버리고 이미 올랐던 애도 빼버리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 중에서 가능한 몸집이 가벼운 애, 그 애들을 위주로 쭉 설정을 해두면 테마를 접근하기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는 경험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종목을 대할 때는 성심성의껏, 그죠? 연애를 하듯이 정말 깊이 있게 한 번만 공부해두면 그 종목은 나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 하면 머릿속에 따라라락 떠오른단 말이죠. 그거를 네이버 검색해가 막 찾아보고 짜고 하면 이미 늦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테마의 대응은 항상 빠른 대응만이 테마를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탁 움직이면 얘하고 비슷한 종목이 한 몇 개는 뚜루룩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차트가 아닌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해둬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종목 하나하나를 외워두면 1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테마를 그죠?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테마라는 건요. 테마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럴 때 따지고 보면 소득과 배분에 대한 울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흔히 그냥 테마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요. 주식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왜 주식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라는 걸 논할 때 산업혁명이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전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냥 봉건사회고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소장농 아니면 뭐 노예, 뭐 종,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란 게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있고 농부, 노예로 있다가 그거를 때려치우고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갔어요. 그러면서 공장이란 개념도 생기고 월급, 배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1차 산업혁명이 쭉 생겼을 때, 그죠? 전기를 이용한 어떤 방직기, 뭐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면서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게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이 발생을 했어요. 결국 그 말은 부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근로자들이 한호를 했어요. 왜? 자기네 월급도 올려주죠. 우리 회사가 한 달에 1억 벌다가 이번 달에 10억 벌었으니까 우리도 월급을 많이 줄 거야. 우리한테도 배분이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돌아온 것은 어떻게 해요? 해고죠, 해고. 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그죠? 전기기관을 이용한 기계들이 막 대처를 하니까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생산을 하는데 월급도 안 줘도 돼. 불평불만도 없어. 그러니까 이 고용주, 사용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계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많은 배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 해고야, 필요 없어. 이래 됐다는 거죠. 울분, 분노 이게 이어져요. 2차 산업혁명도 3차 산업혁명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소득과 배분의 이 불균형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그죠? 30년 전에 그 당시에 한 주당 뭐 2만 원 했을 때 그 당시에 나의 소득과 30년 후에 나의 위치, 소득, 삼성전자가 형성한 부의 소득 비교 불가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균형의 어떤 배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의 방법은 주식이다. 주식 투자만이 그 고성장하는 그 회사의 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 말은 극히 공감을 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테마 같은 것을 해서 시장에 다수가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테마를 잘해야 되겠다. 잘해서 내가 끝물을 잡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빨리 잡아서 빨리 이득을 취하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테마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테마는 소액으로 그냥 즐기듯이 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테마에 목숨 걸면 그냥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는 소액으로, 또 테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종목을 조금씩 배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개가 팡 튀어오르면 정리시키고 안 오르네 사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테마는 적응이 가능하고 살아남는다. 를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가치 투자는 인내와 지겨움과,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극복해야 될 사안은 있어요. 그러면 테마는 빠르고 돈을 벌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다음은 이 네옴시티 끝나면 다음은 또 뭐가 생기지? 어떤 테마가 올까?
이런 것도 한번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쟁이니까. 하면 가장 가까운 예로, 그죠? 한 2주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죠. 근데 그전에는 어때요? 월드컵이 열리면 전통적으로 치킨이, 맥주가 팍 올랐어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또 약간 더 장이 가열되면 TV, 대형 TV 만드는 회사들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LG전자까지도 들썩들썩 한 적도 있어요. 또 그게 안 되면 삼진같이 뭐 리모컨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등달아서 막 오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뭐 2주 정도 남았는데도 테마가 형성이 안 되고 너무 조용해요. 저도 예전 같으면 이 월드컵 테마가 한 번쯤은 형성될 건데, 또 누가 뭐라 해도 월드컵 테마는 치킨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죠? 불행하게도 우리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좁은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런 것을 다 지금 단속하고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도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 이런 게 싹 싸그라들었어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월드컵 테마는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좀 안 먹힐 것 같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테마를, 월드컵 테마가 뭐 형성될 거라 생각하고 여름 관련주를 사놓으면, 그죠? 폭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마도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래 봐야 되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네옴시티가 왜 테마가 돼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는 빈살만이 주도하는 네옴시티니까 600조가 넘는 돈들이 투입되니까 콩고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형성되는 거죠. 수주받은 거는 아직 1도 없다. 그렇지만 가능성 때문에 어떤 주식이 막 상한가를 친다. 이게 테마다. 다음에는 만약에 뭐가 될까요? 어떤 테마가 다음에는 일어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인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옴시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테마는 뭐가 될까? 그래서 보는 것은 그 반도체 테마. 반도체 테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 반도체 테마는 양날의 겁니다. 이래 보는 거죠. 왜 반도체 테마를 또 보느냐? 지금 반도체가 막 침체다, 감산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하이닉스도 내년에 50% 감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주식이 막 퍽퍽퍽 떨어져요. 왜? 하이닉스가 50% 감산한다 했으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매출액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재미없다. 그게 시장의 반응이죠.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감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삼성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감산 그런 거 꿈도 안 꿨어. 생각도 안 해봤어. 우리는 정산할 거예요. 정산. 정산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평택 외에 9개 공장 부지를 더 늘릴 거야. 그러니까 평택 외에도 추가로 부지를 막 사서 공장 더 지을 거야. 더 정산할 거야. 생산량을 10배 늘릴 거야. 오히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삼성이 치킨 게임을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삼성이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싸게 손해를 보면서 팔더라도 경쟁 업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나면, 그 회사들이 다 망하고 나면 결국 승자 독시 해가지고 삼성의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삼성이 치킨 게임을 한다. 이래 보는 거죠. 최근에 보면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 여기에서 최시영, 그죠? 본부장, 사장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삼성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죠. 이런 기사를 보면 여기에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 꼭 보셔라. 막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첫째는요, 삼성은 무조건 증산을 한다 했으니까 삼성발 수혜는 당분간 빵빵빵 터질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하든 미래 비전을 받든 어쨌든 돈은 투자를 한대 했으니까 10배 이상 한대 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발 호재는 수주는 관계사들이 빵빵빵 터질 수밖에 없다. 그 외의 회사는 절단이다. 안 봐야 된다. 특히 하이닉스는 위험하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반도체가 침체기를 걸을 것이다. 안 좋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그래 될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틀려요. 반도체 공장,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닐 거야. 오히려 제2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제 생각이죠. 근데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최근에 일본 내각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내각이 모여서 여당 야당 없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게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 기술을 절대 외부에 누출 못하는 법안을 또 통과시켰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한번 겪어봤죠. 한 2년 전쯤에 뭐 불화수소부터 해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을 무기화 시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합법화 시킨 거예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말은 일본에서 잘하는 반도체 소재로 자기네들도 똑같이 무기화 시키겠다. 왜? 저거가 살기 위해서. 누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일본에 있는 뭐 불화수소나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는 남의 나라 가서 공장을 짓고 이런 행위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이전,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안 돼.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분야가 더 경쟁이 심해져요.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화수소나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약을 하고 미리 공장을 짓든 미리 준비를 한 기업은 이미 저질러 놨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외가 되겠죠. 그래 되면 그죠? 미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기술을 확보하고 일본과 협약해서 공장을 지은 회사는 향후 독점 지위를 누릴 수가 있겠죠. 왜? 차후는 일본에서 못하게 막을 거니까 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IRA 법, 여기에 골 때려요. 정말 골 때리는 법이에요. 왜? 행포죠, 행포. 행포인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중국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느냐. 우리 보고 어째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했어요? IRA 법안 그 이후에 한술 더 떠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죠. 미국에서 개발된 반도체 장비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떤 것도 중국에서 넘어가는 것은 금지, 안 돼. 우리 회사, 미국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거는 위법이야. 가면 그 회사는 우리 미국하고 끝이야. 이렇게 또 추가로 카운터펀치를 날렸어요.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무서운 법. 왜 무서운 법이냐? 삼성, 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왜?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은 또 중국이었거든요. 뭐 하웨이다 뭐다 해가지고 온통 중국의 IT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미국에서 막았죠. 이제는 그거 못하게. 누구 회사가 중국에 있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미국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못 써. 다 폐기해. 그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죠. 야, 당장 갑자기 그러면 우리 보고 어찌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래요? 좋다. 유예기간을 1년 주겠다. 1년 안에 다 해결해. 1년이 지나면 이제는 강제법이 시행되는 거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란 놈은요, 한다면 해요.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절대 안 바꿔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이때 항상 예외를 둬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IRA 법을 발동시키고 현대 정의선이 찾아가 그랬죠. 야, 내가 누구 나라에 자동차도 공장도 지어주고 고용 창출도 해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데 나한테 일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뭐랬어요? 바이든이 땡큐, 이해한다, 투자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의선이는 갔어. 항의하러 갔다가 빰 한 대 더 맞고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1년 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요, 중국. 삼성은 중국에 공장이, 그죠?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해난 공장이 있죠. 공장이 있는데, 그 규모로 따져보면, 한 10년 동안 한 23조 정도 투자를 해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막 지어놨어요. 그런데 얘가 앞으로 1년 후에는 얘를 폐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삼성이 미국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1차는 진행하고 2차도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퍼스트 전략을 써라 그랬죠. 그건 뭐냐? 그죠? 앞서 설명드렸죠? 장비는 없고 공장 가동은 안 하되 커린룸까지는 미리 공장을 다 만들어 둬라. 이런 전략을 쓴댔죠. 그러니까 향후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남아 돌아요. 재고도 많고 당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생산 라인을 10배 늘리고 평택 외에 9개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짓는다. 왜 이런 전략을 쓰느냐? 치킨 게임이 아니고 1년 후에 중국을 폐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공장을 빨리 지어야 1년 후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히 서두르는 거죠. 그런데 재고는 많으니까 서두르기는 서두르되 어디까지? 셀퍼스트. 그러니까 크린룸까지만 지어두자. 그래야 필요시에 빨리 장비를 사와가 다다다닥 넣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안 된다. 그런데 크린룸 전까지 공정은 향후 대박 터진다. 왜? 1년 안에 중국 공장 폐쇄시켜야 되니까 그 대체하기 위해서 삼성발 수주가 빵빵빵 급하게 많이 빨리 터지고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수혜주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 신경도 안 쓴 없던, 그죠? 미테일러 관련된 이쪽에도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여기다가 지사를 짓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발 파트너들은 오히려 뻥뻥 터질 수도 있다. 그럼 하이닉스는 어떠냐? 하이닉스는
절단난 거죠. 제 주변 사람들 하이닉스 들고 있으면 저는 이거 위험한데 파는 게 좋을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줘요. 왜냐? 하이닉스는 과거 10년 동안 거진 한 38조 정도 되는 돈을 중국에다가 다 올인했어요.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 그저 경기도 이천 거기 있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중국에만 올인했거든요. 근데 중국 이제 폐쇄돼요, 폐쇄. 절단나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거는 앞으로 1년 후에는 미국이나 다른 데 못 팔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큰일 났어요. 하이닉스는. 이 법이 안 바뀌는 이상에는 하이닉스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가 미국이 선처해 주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삼성같이 빨리 새로 공장을 막 최대한 빨리 짓려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도체 공장 만드는 회사들이 의외로 대박 터질 수도 있어요. 일본도 자급자족하려고 처음에는 TSMC 대만하고 협약을 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중국이 꼬장을 지겨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자급자족해서 반도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태고 삼성도 빵빵 수주를 터준다. 하이닉스 얘들은 큰일 났다. 망하든지 새로 공장 빨리 짓든지.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이런 사태만 봐도 앞으로 반도체 클린룸까지는 엄청난 물량이 초호황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일부에 해당되지만 얘들이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시시시 한다는 거죠. 조용하지만 실상을 쳐다보면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있다. 또 시진핑이 3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정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미국하고 맞짱을 뜨면 떴지 저기서 꼬랑지 내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 되면 1년 후에는 중국에 있는 삼성, 하이닉스 둘 다 공장이 폐쇄당할 수도 있다. 굉장한 호재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죠? 앞으로 중국에 저런 데다가 쓰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거 못 쓰게 막아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된단 말은 이전에 만들어 둔 거는 예외라는 거죠. 23년 1월 1일부로 생산한 거는 이 법이 적용이 돼. 근데 그 이전에 만들어 가지고 이미 다 팔아먹고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자기네들도 어떤 경제란 거, 생산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실든 어떤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거예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그죠? 중고라도 사와가지고 써야 돼요. 중고는 미국 법에 적용 안 된 예외니까. 그러면 의외로 또 이 반도체 장비, 그죠? 반도체 장비의 중고 거래가 중국발 호재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의외에. 또 하이닉스도 지금 급박하게 생겼고 삼성도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린다고 공장짓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 장비를 새로 만들려 하니까 미국이 그 법안을 발의해서 까다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중고 장비가 초대박 호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국제 정세를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다 보면 스플러스 글로벌 이런 회사도 충분히 괜찮다. 스플러스 글로벌이 지금 그동안 못 올랐던 것도 보면요. 중고 장비 판매상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게 굳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은 변신을 하고 있죠. 중고 거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죠? 검정, 제작, 웨이퍼, 생산
여러 가지로 변신을 막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죠? 용인에, 거기 반도체 클러스터, 그 지어난 거 1차 공장이 2만 평, 2030년까지 2차 공장 8만 평 추가로 짓겠다. 그리고 1차 2만 평, 그것만 계산해보면요. 연간 임대료가 한 50억 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거는 신용 때문에 그렇다. 신용이 한 120만 주에서 쭉쭉쭉 빠져가 지금 한 60만 주 정도 있어요. 그런 거 계산해보면 얘도 뭐 적당한 흐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테마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해가 뭐 되신지 모르겠고, 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 감안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